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리학 강사 심준수고요. 오늘은 4강이네요. 오늘 4강이 이제 드디어 9학년 물리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앞서 말했듯이 8학년 내용과 9학년 물리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중만 잘하시면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9학년 물리를 바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저희 8학년 때 썼던 뭐죠? 네, Thermal Physics입니다. Thermal Physics, 즉 연력학이죠. 연력학에서 저희 이제 8학년 동안에 뭐 배웠습니까? 이제 뭐 페이스 체인지에 대한 것도 배웠고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본딩도 깨진다는 뭐 그런 되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저희 배웠는데 이제 9학년인 만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겠죠. 자, Thermal Physics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Modes of Heat Transfer. 자, 저희 저번 이제 8학년 내용할 때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레디에이션 할 때 제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열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는데 그게 총 뭐였죠?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뭐죠? 컨덕션. 컨덕션은요 고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체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솔리드죠. 고체는 영어로 솔리드에서 가능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고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입자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이렇게 입자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했다고 쳐볼게요. 열을 가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입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입자의 운동이 점점 커지죠. 이게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거세지고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방 안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볼게요. 그 100명의 사람들 입자로 한번 쳐보면은 입자가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입자가 점점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면은 100명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파동처럼 이 흔들림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열이 이 끝까지 전달이 되는 걸 저희가 컨덕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Without the actual movement of particle. 그러니까 이 입자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즉 열이 받는 이곳에서 본인이 직접 움직임을 하는데 이게 점점 퍼지고 퍼지고 퍼지면서 반대쪽까지 열이 전달되는 거를 컨덕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자의 직접적인 움직임 없이 되는 열 전달을 저희가 컨덕션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컨벡션이죠. 컨벡션은요, 기체와 액체, 즉 가스와 리퀴드죠. 이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열 전달인데요. 얘네를 통틀어서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플루이드라고 불러요. 플루이드, 흐르는 애들이죠. 기체도 흐르고 액체도 흐르기 때문에 저희는 통틀어서 이 두 개를 플루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요, 저희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물이 담긴 솥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열을 가했어요. 불을 지폈을 때 이 친구들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입자가 여기,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은 열을 바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음으로써 밀도가 내려가겠죠. 즉, 이 부분은 저희가 low density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쪽은 아직 열이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high density죠.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밀도가 낮은 게 내려갈까요? 아니면 밀도가 높은 게 내려갈까요? 당연히 높은 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위에 있던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가 낮아지면 아래에 있던 입자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있던 애들 내려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밀도가 낮아지고 위에는 식으니까 밀도가 더 높아지면서 계속 순환을 돌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컨벡션이라는 열 전달 방법은 어떻습니까? 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입자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뭐랍니까? Actual movement of particle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이제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레디에이션이에요. 레디에이션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뭐였죠? 매개체도 필요 없고 직접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 열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물리적 접촉 없이 그리고 매개체 없이 가능한 열 전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저희 한번 rate of conduction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rate of conduction. rate of conduction은 뭐냐면요. amount of energy passing through a point in a solid unit time. 그러니까 1초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이런 물체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열을 가한다고 쳤을 때 이 포인트 지점을 기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지점을 1초 안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지나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동으로 치면 frequency, 즉 주파수랑 같은 얘기인 거죠. 단지 주파수는 1초에 얼만큼의 파동이 지나가느냐였다면은 이 친구는 1초에 얼만큼의 에너지, 즉 열 에너지가 지나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rate of conduction인 겁니다. 자, 그래서 rate of conduction은 에너지를 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의 SI 유닛이 뭐였어요? 줄이죠. 즉 쉽게 저희는 J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에너지 그렇고요. SI unit of rate of thermal conduction 한번 볼게요. rate of thermal conduction은 1초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지나가느냐니까 초로 나누면 되겠죠. T분의 에너지잖아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을 SI 유닛으로 본인들의 SI 유닛을 바꿔줬을 때 rate of conduction의 SI 유닛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뭡니까? 줄 per second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rate of conduction은 놔두고요. 아이고. rate of conduction은 냅뒀고요. 이제 이 rate of conduction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볼 거예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단계별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factor 1 temperature difference. 이거 temperature difference에 관해서 봤을 때의 rate of thermal conduction의 공식은요. K 곱하기 T1-T2겠죠. T2-T1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의 온도와 이 부분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T1, T2라고 했을 때 T2에서 T1을 뺀 값에다가 상수 K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얘는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conductivity라고 불러요.
컨덕티비티 같은 경우는 상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상수 K 값을 T2-T1, 즉 temperature difference에 곱해준 값이 이제 rate of conduction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팩터 2 cross sectional area, 즉 단면이거든요. 아,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온도 차이를 봤으니 단면적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뭐 해주시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크로스 섹션을 에리아를 뜻하는 A, 에리아의 A를 따온 거거든요. A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temperature difference, 즉 이 두 개의 온도의 차와 얘의 단면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rate of conductio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점점 요소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따지는 요소가 더 많아지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단면적까지 따져가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은 팩터 3, 세 번째 요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요, length. 이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길이 L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이까지 저희가 따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해야 되냐면요, L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L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이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rate of conductio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요, density, 이 물체의 밀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rate는 같이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이둘은 반비례, 이둘은 정비례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I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temperature difference, 온도의 차이라고 해도 온도는 온도잖아요. 그러면 SI는 뭐가 될까요? 온도의 SI. 보통 이제 이 질문 물어보면 디그리 셀시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켈빈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K라고 쓰고요. 크로스 섹션 에리아, 면적이잖아요. 넓이기 때문에 얘는 미터 제곱이고요. 길이는 미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rate of conduction의 SNit은 줄 per second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죠. rate of conduction이 아니에요. rate of conduction은 줄 per second고요. 저희가 이 상수 K에 대해서 배웠는데 K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다른 건 못 구하고요, SI 유닛 한번 구해볼게요. 이 식을 저희가 변형을 시키게 되면요, 어떤 형식으로 저희가 변형을 시킬 수 있냐면, K는 A의 T2-T1분의 이제 레이트 곱하기 L이 됩니다. 그러면 SNit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을 각자의 SNi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에리아의 SNit은 미터 제곱 곱하기 템퍼레처니까 켈빈 분의 레이트는 얼마였죠? 줄 퍼 세컨드였죠. 줄 퍼 세컨드 곱하기 미터. 그럼 미터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mk분의 w. 줄 퍼 세컨드는 결국에는 이제 work done이라고 또 나중에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Nit은 미터 켈빈분의 W라고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건데, 인터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로 직번역하면 내부 에너지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여기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Internal energy refers to total energy contained with a system due to kinetic energy and potential energy of its molecules. 제가 물리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와 차가 충돌을 했어요. 그럼 그 충돌까지 모두 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내부에 몰리큘, 즉 입자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내부 에너지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제 인터넷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히터가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카이네틱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에너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왜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이죠. 입자의 움직임이 덜하잖아요. 반대로 열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평균, 에버리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더하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과 위치 에너지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필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저 분필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왜요? 움직였으니까.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모든 물질은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럼 저 또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겠죠. 위치 에너지는요. 저희가 어떤 기점을 0이라고 맞춰놨을 때 이 0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뭡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지구의 표면을 위치 에너지로 따졌을 때 0이라고 따졌으면 저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 고층이잖아요. 고층 빌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쳐보면 여러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둘 다 같이 공존하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에너지를 여러분들 이제 배웠잖아요. 이거를 배우고 난 뒤에 템퍼레처, 그러니까 온도를 이거를 배우고 난 뒤에 다시 정의할 수가 있어요. 8학년 때 이제 저희가 온도를 정의하라라고 하면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보통? 물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얘기하는 게 템퍼레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9학년에서 인터넷 에너지라는 걸 배우고 나서 템퍼레처를 다시 정의하게 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카이네틱 에너지의 평균값이 이제 템퍼레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템퍼레처, 온도는 어떻게 생깁니까? 입자가 운동함으로써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량을 즉 템퍼레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다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열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아니라 열역학 부분이죠. 이 열역학 부분은 여기서 9학년에서 끝나고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열에 관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기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라고 하면 뭡니까? 가스죠. 그러니까 공기죠. 공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입자와 입자, 매우 작은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힘으로써 생기는 어떤 랜덤한 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실험은 뭐냐면 요런 이제 물방울 떨어뜨렸어요. 물방울 떨어뜨렸는데 여기에 이제 꽃가루 되게 작은 꽃가루를 여기 이렇게 뿌리게 되면요. 여기 꽃가루가 묻겠죠.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모든 꽃가루가 이렇게 되게 랜덤한 모션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상 더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셔도 되는데 9학년 과정에서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브라우니안 모션은 여기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하시다면은 찾아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가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가스의 가장 첫 번째 내용, Kinetic Theory of Gas. Kinetic Theory of Gas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종류의 기체를 알아야 돼요. 이제 Real Gas라고 하는 것과 Ideal Gas라고 하는 건데요. Real Gas는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를 Real Gas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Ideal Gas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 기체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기체 내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인터널 에너지.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를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밀도라던가, 그리고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입자 간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이 힘, 이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 다 딱 놓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상기체, 이상적인 기체인 거죠. 인간이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어떤 가스 모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가스를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다. 여러분 보통 이제 이상형 하잖아요. 이상형이 뭡니까? 정말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정말 이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그 사람을 이상형이라 하니까 이상기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으로 정말 완벽한 기체를 아이디얼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카이네틱 티오리 오브 가스는 아이디얼 가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아이디얼 가스 러죠. 아이디얼 가스 러. 아이디얼 가스 러는 뭐냐면요. 이제 이 친구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he behavior of a gas is described by an ideal gas law which relates the pressure, volume, temperature, gas constant, and amount of gas or number of molecules through the equation. 이거를 번역하면은 말 그대로 아이디얼 가스의 어떤 행동이나 성질을 연구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를 공부하는 얘기인데 어떤 걸 연관지어서 저희가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pressure. P라고 나타내는데 뭡니까? 압력이죠. 압력. 그 다음에 volume. V라고 나타내는 부피에 관한 내용이고요. temperature. T 뭡니까? 온도죠. 온도. 그리고 gas constant.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가스 상수라고 얘기하는 gas constant.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냐면 상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죠. 8.314 줄 per
몰리큘 켈빈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number of 뭡니까? 넘버이 아니라 amount죠. amount of gas n이라고 나타내는 이제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 친구들을 저희가 연관지어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법칙이 아이디얼 가스론데 그 공식이 뭡니까? PV는 nRT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PV는 nRT라고 완전히 이제 이 5가지 요소들을 묶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냈죠. 근데 이 N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수잖아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T분의 PV는 constant 상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수가 얼마입니까? NR이다. 그럼 물리에서 저희가 constant라는 단어를 많이 헷갈리는데 constant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뜻이 있어요. constant가 일정하다의 constant가 뜻이 있고 또 수학적으로 constant는 뭡니까? 상수라는 constant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꼭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constant는 뭡니까? 상수 nr에 대한 constant 즉 뭡니까? 네. 상수를 뜻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근데 아이디얼 개수는 리얼 개수를 단순화시킨 거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아무리 구한다는데 어떻게 뭐 한번 뭐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뭐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리얼 개수를 최대한 아이디얼 개수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리얼 개수를요. 아이디얼 개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냐면요.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여기 적혀 있듯이 high temperature 혹은 low pressure 이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 거죠.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상 아이디얼 개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그러니까 리얼 개수에서 저희가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요.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이디얼 개수와 리얼 개수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 힘을 없애주는 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 힘을 제가 현실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하이 템퍼레처 온도를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입자의 운동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인터랙션, 서로 어떠한 이 교류가 적겠죠. 혹은 로우 프레셔 압력이 없어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서로 멀리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교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나마 리얼 개수를 아이디얼 개수, 즉 실제 기체를 이상 기체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게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아이디얼 게슬러 이퀘이션 PV는 nRT 그거와 다르게 게슬러는 총 3개가 있는데 3개가 로테이션처럼 뭐 가지고 놀냐면요. 프레셔, 볼륨하고 템퍼레처 가지고 놀 겁니다. 게슬러 총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보일슬러, 찰슬러, 그 다음에 이제 게일, 루삭슬러 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이제 프레셔, 볼륨, 템퍼레처 이 3개를 연관 짓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보일슬러 한번 볼게요. 보일슬러 같은 경우는요.
프레셔가 올라갈 때는 볼륨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 방 안을 압력하게 되면 방이 좁아지겠죠. 점점 이게 방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죠. 방이 좁아진다는 거는 그러면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하나가 뭐가 빠졌죠? 템퍼레처가 빠졌죠. 템퍼레처. 그럼 이 남은 템퍼레처는 뭐냐면요, 컨스턴트예요. 일정한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크라이테리아 B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거 하게 되면서 variable을 따지게 돼요.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 그렇게 되면은 temperature는 어떻게 됩니까? control variable이 되는 거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되는 control variable이다. 그래서 둘이 반비례죠. V분의 1에 비례한 거죠. 그러면 분수 싫으니까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이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컨스턴트는 보통 K라고 나타니까 K라고 쓸게요. 그럼 PV는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비례식이 아니라 PV는 컨스턴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P1 V1은 P2 V2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8을 나타낸다고 한번 쳐보면 2 곱하기 4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2 곱하기 4는 1 곱하기 8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2에서 4로 줄어들었고 4에서 8로 커졌죠. 줄어들었고 커졌다고. 반비례하니까 줄어들 땐 커지겠죠. 그 말인즉슨 2 곱하기 4는 1 곱하기 8, 즉 2에서 1로 줄어들고 4에서 8로 늘어났다라고. 두 개가 반비례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찰스 러예요. 찰스 러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템퍼레처가 올라갈 때 볼륨도 커진다. 템퍼레처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입자가 점점 빠르고 강하게 운동하게 되죠. 그럼 벽에 부딪히는 것도 많아지면서 어때요? 점점 커지겠죠, 부피가. 왜냐하면 열팽창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점점 커지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똑같은 얘기긴 해요. 벽에 부딪히면서 이거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게 열팽창의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열팽창에 의해서 볼륨이 늘어나는데 그럼 뭐가 남아요? 프레셔가 남죠. 그럼 프레셔는 컨스턴트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V는 T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V는 KT인 거죠. K가 상수니까. 저희가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주려면 상수가 필요한데요. 그쵸? 그래서 상수 K 값을 곱해줬어요. T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항해볼게요. T분의 V는 K, 즉 컨스턴트가 나오니까 여기서 파생된 공식보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게일로삭스 러를 나가기 전에 저희가 프레셔에 대한 SI 유닛을 안 따졌네요. 프레셔에 대한 SI 유닛은 파스칼이라고 하고요. 파스칼 혹은 이렇게 파스칼은 PA라고 나타내고요. 파스칼 혹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레셔의 정의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1m 제곱 per second, 1m 제곱당 가해지는 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atmospheric pressur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압이죠. 얘는 압력이고요, 얘는 기압이잖아요. 얘 기압이 얼마냐면요. 예. 101,325 파스칼이라는 거죠.
1기압은 저희가 그냥 압력을 따졌을 때 10만 1325 파스칼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주어진 계산된 압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그렇게 손해보실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게일로사스로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을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로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보일슬러를 나타내게 되면은 P와 V의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둘이 반비례니까 어떻습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수 있고요. 찰슬러는 템퍼레처와 볼륨에 관한 얘기인데 둘이 정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게슬러가 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크라이테리아 C나 A 같은 경우에서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프를 어떤 형식으로 주냐면요. 그래프를 여러 개 준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게슬러에 알맞은 그래프를 구하라 그래요. 보기 한 4개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만 외웠다가 갔는데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죠. 곡선의 그래프. 그러면은 이제 쉽게 이걸 보고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를 바꿨어요. V분의 1 T랑 V는 정비례해요. 그럼 V분의 1과는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래프 또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림으로만 외우시지 말고 이 두 개의 서로의 관계성도 확인을 하시면서 외우셔야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속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게일로사스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게일로사스러는요 템퍼레처와 프레셔를 볼 거예요. 템퍼레처가 올라가면 어때요? 프레셔도 올라가겠죠. 팽창에 의해서 압력도 커지기 때문에 뭐가 나오세요? 그러면 볼륨이죠. 볼륨이 컨스턴트. 그러면 차례대로 P, V, T 각자 차례대로 한 번씩 컨스턴트 맡았네요. 네, 공평하죠. 그래서 둘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P는 T에 정비례하다. 즉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KT와 같은데 또 T를 보내주면은 T분의 P는 K 결국에는 상수다. 그래서 T1분의 P1은 T2분의 P2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템퍼레처의 S는 뭐였죠? 켈빈 잊지 마시고요. 켈빈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셨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9학년 물리잖아요. 9학년 물리는 현저히 8학년 물리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9학년 물리를 또 제가 또 강의를 그렇게 여러 개를 찍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 8학년 물리 내용을 보면 이제 1강의 한 40분 정도였고 2강의 1시간 넘었고 3강의 30분짜리였잖아요. 근데 아마 9학년 물리는 하나의 강의의 길이가 조금 더 길 거예요. 8학년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한 강의를 끊지 않고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끊어가면서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thermal physics로 돌아갈 거예요. 분명 아까 제가 thermal physics가 끝났다 했는데 아니었나 생각해보니까 몇 개가 조금 더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상 저는 thermal physics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운동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열물리학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예, 연력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 거냐면요. heat capacity와 specific heat capacity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heat capacity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Heat capacity refers to the total heat needed to raise an object's temperature by 1 degree Celsius. 뭐냐면요. heat capacity라는 거는 어떠한 물체의 온도를 1도죠. 1켈빈이 아니에요. 1 degree Celsius,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체가 온도를 올리려면 어때야 돼요? 이 에너지를 계속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heat capacity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specific heat capacity는 뭐냐? 뭔가 좀 특별한 거겠죠. specific이 붙었으니까 읽어볼게요. Specific heat capacity refers to the total heat energy needed to raise the temperature of a unit mass material by 1 degree Celsius.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죠. unit mass, 단위 질량. 여러분들 물리에서 단위 뭐뭐고,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을 기준으로 하는 애예요. 1g, 1kg, 1파운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unit mass. 근데 mass의 SN은 뭐였죠? 킬로그램이죠. 즉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specific heat capac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Q는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So amount of heat energy를 얘기하는 거고요. 델타 T 저번에 8학년 내용에서 델타가 뭘 뜻하는지 알려드렸죠. 델타는 뭡니까? 변화량. So temperature change. 그 다음에 M은 뭐 mass 질량이다. 이 세 개를 한 번에 엮어서 Q는 M의 정비례하고 Q는 델타 T의 정비례 해요. 이 두 개의 관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heat capacity를 저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 대문자 C로 나타내고요. specific heat capacity는 소문자 C로 나타냅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heat capacity는 대문자 C, specific heat capacity는 소문자 C.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례식이 아니라 두 개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은요. C는 MC 이렇게 heat capacity는 질량 곱하기 specific heat capacity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specific capacity 뭐였습니까? 1kg이었으니까 그만큼의 또 필요한 질량을 또 곱해주면은 그냥 heat capacity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heat capacity의 SI 유닛은 뭡니까? Joule per Kelvin. 왜냐하면은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량이니까. 그럼 specific heat capacity는 1kg의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니까 Joule per 뭡니까? kg 켈빈. 여기에 질량이 붙었죠. 그래서 Joule per kg 켈빈과 Joule per Kelvin. 여러분들 이 질량만 잘 신경 써주시면 specific heat capacity, heat capacity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C를 구하는 공식은요. 델타 T분의 Q예요. 그러면 소문자 C는 뭡니까? 그 질량을 곱해줘야겠죠. M 델타 T분의 C. C가 아니라 Q죠. 그래서 얘를 쓰면은 이제 얼만큼의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지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Q는 C 델타 T라 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변환시키면 Q는 MC 델타 T다. 대문자 C가 아니죠. 소문자 C, MC 델타 T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안 볼 거고요. Specific Heat Capacity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Q를 나타내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뭐냐면요. ML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L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L은 latent heat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latent heat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친구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pecific heat capacity가 줄어들면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열의 에너지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은 그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더 빠르게 열을 받고 더 빠르게 식는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변형을 해보자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델타 E는 MC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Q 에너지죠. MC 똑같고요. 델타 세타 T가 세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여러 식으로도 또 나타낼 수 있다라고 또 그냥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거 똑같습니다. Q는 에너지, 델타 에너지, 에너지의 변화량, MC 똑같고요. 델타 똑같고 T가 세타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Q는 PT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P는 또 파워죠. 그러니까 Q를 여러분들 heat capacity의 관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specific heat capacity의 관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latent heat의 관점으로 혹은 파워의 관점으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안 볼 겁니다. 얘는 안 볼 거예요. 저희는 아직 파워 안 했어요. 아직 저희는 파워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뭐만 볼 거냐면요. 요 두 개만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specific heat capacity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mount of heat energy Q였죠. Q를 나타내는 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온도의 변화가 생길 때,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생길 때는 뭘 씁니까? MC 델타 T를 쓰는 거죠. 왜냐면 온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저번에 phase change라는 걸 배웠죠. phase change 동안에는 저희가 어떤 걸 쓰냐면요. ML이라는 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저희 이제 latent heat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latent heat 여기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amount of heat energy absorbed or released by substance during the phase change라는 거죠. 제가 phase change 즉 물체가 상태 변화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 했죠? 에너지를 받거나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phase change 도중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얼만큼의 에너지가 또 혹은 나갈지를 계산하는 게 latent heat에 관한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atent heat은 ml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번에 8학년 물리하는 동안 제가 얼음이 물로 변하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퓨전이라고 그랬죠. 즉 퓨전의 F를 따와서 F라고 나타내고요. Q는 ML인데 또 물이 기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vaporization 그랬죠. 즉 V를 나타낸다. 그래서 Q는 ML의 퓨전은 뭡니까? 얼음이 물로 변할 때 혹은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ML, V, vaporization은 뭡니까? 기체로 변할 때, 물이 기체로 변할 때 혹은 기체가 물로 변할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레이턴트 힛에 관한 부분도 끝났어요. 원래 같으면은 제가 강의 영상을 더 찍어야 되죠.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더 찍어야 되는데 살짝 중간에 생각이 바뀐 게 이제 강의를 끝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그 강의 안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 2개만 풀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마이너스 10도의 얼음이요 27도의 물로 변했대요.
여기에서 Q 필요한 에너지량을 구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막 뭐야 M2 델타 T니까 델타 T면은 뭐 37도 늘어났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안 되고. 자, 꿀팁을 드리자면은 단계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처음에 마이너스 10도에 있는 얼음 그 상태에서 뭘로 변할 겁니까? 0도의 얼음이죠. 왜냐하면 0도에 여러분 식도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0도의 물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7도의 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MC 델타 T잖아요. 그래서 Q는 MC 델타 T, 여기 Q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Q는 L인데 퓨전이죠. 얘를 Q2라 하고요. 얘는 Q3는 얘도 MC 델타 T죠. 온도가 변한 거니까. 즉 Q1 더하기 Q2 더하기 Q3는 Q 토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위가 아니라 단계를 쪼개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50도의 워터, 물이 몇 도의 얼음으로 변했습니까? 마이너스 10도의 얼음으로 변했대요. 그러면 똑같이 가봅시다. 50도의 물에서 0도의 물로 변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0도의 얼음에서 마이너스 10도의 얼음.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는 Q1은 MC 델타 T고 여기서는 페이스 체인지니까 Q는 ML인데 퓨전이네요. 얘는 Q는 MC 델타 T. 이 델타 T의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50도죠. 얘는 마이너스 10도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구하셔서 여러분들 더 하셔야 최종적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운동, 모션에 관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시간 정도 강의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 길이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도 아마 비슷한 길이일 것 같은데 아마 4강, 5강, 6강이랑 7강 7강에서 이제 구학년 물리가 다 끝나거든요. 근데 7강이 가장 길 것 같고 6강, 7강이 좀 길 것 같아요. 아마 1시간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들 조금씩 쪼개서 보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5강에서 여러분들 모션에 관한 내용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